그래서 책 팔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 얘기를 진짜 이 책에서도 하고 싶었고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저에 대해서 오로지 나쁜 것만 가끔씩 보도를 해요. 그거를 예측하고 있고, 예, 그걸 저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저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 말씀 길게 하셨는데 결론은 이제 매불쇼를 매불쇼 키워라. 구독하라는 겁니다. 네.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의 말씀을 제가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매체 유통의 플랫폼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아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매불쇼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편집 안 할 거죠? 일주일에 4일 나와도 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달콤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은 우리 매불쇼에서는 이제 월드컵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네. 시청률 대폭발하는 날이니까요. 자, 오늘 유시민 작가와 함께 하는데요. 역시나 깔깔이 2인방이 꼭 필요하죠. 언제 봐도 귀여운 두 형제. 최진봉, 박시영 브라더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닮았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나오셔야 이 날씨를 견뎌내고요. 이 국정의 난맥상을 우리가 견뎌내고요. 이 주식 폭망의 이 불안감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너무 띄운다. 300만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 지난번에 아주 폭망했어요. 300만 폭망. 무슨 폭망이에요. 그 폭망 잠시 후에 분석합니다. 네. 반성도 하셔야 되고요. 사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 부대 대표님도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지난 방송 결산을 좀 하나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충 넘어가지. 회초리예요. 300만에서. 폭망했어요. 진행자 책임 아닌가? 들어보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남 탓이 이 정부의 국정 기조인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네. 유시민 작가가 지난 방송 나왔는데 이 조회수가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100만, 150만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금 당장 너무 심각하게 망가뜨리니까 지금 하루가 너무 급하다.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테니까 퇴로를 좀 만들어 놓고 하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뭐 일견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분노를 담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한 말씀이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투표 한번 해봐요.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 나 안 돌아갈래라고 휴가에서 선언했다. 그러고 이제 봐준다. 감옥에 안 보내고. 이거 하고 앞으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대통령을 하고 그럼 감옥에 보내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낫겠어? 아, 왜 2번까지밖에 없어요? 3번 좀 줘요, 3번. 3번 없어. 왜 없어요? 아니 3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두 개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고. 나는 그러면은 휴가에서 뭐. 안 돌아오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아, 그런 복이라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얘기지. 아, 알아요. 아이, 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아주 뭐 틀려먹은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분노가 맞아요. 너무 넘쳐 흐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데이터 전문가. 저는 체육 앵커의 분석에 네. 일단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장관님의
의중은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맞아. 대중이 그 정도로 화가 나 있다는 맞아. 거죠. 예. 네. 그런 것 네, 그 이제 저는 뭐 조회수가 안 나와서 슬픈 게 아니고 그 현상이 슬펐다라는 말씀. 그거잖아, 조회수. 그 저를 뭘로 보시고 그거. 체육으로 보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잠깐 좀 재미로 다뤄보고 싶은데, 유시민 작가가 MBC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손석희의 질문들. 네. 거기 이제 언론 이야기를 이제 다루셨는데, 한국일보 김희원 기자와의 설전이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확실히 기성 언론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굉장히 얕잡아 보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보셨어요, 방송? 저는 책이었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네. 본인 방송 아니면 안 먹는다고. 본인 방송도 안 본다는 소문이 제 있는데. 방송도 안 봐요. 근데 편집이 많이 된 겁니까? 그럼, 편집은 많이 편집, 됐지. 녹화하니까 많이 편집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MBC가 이제 힘들잖아,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 안 좋죠. 이제 8월 달에 박문진 이사장 임기 종료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또 MBC 사장 중간에 쫓아내고 이상한 사장이 와가지고 막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죠. 한 MB 때처럼. 가능성 높죠. 예, 그래서 시비거리를 안 주려고 편향되었다는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현직 언론인하고 저하고 같이 네. 이렇게 초대해놓고 네.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런 거여서 무슨 논쟁하러 모인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언론에 잘 출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안 하고 기고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 가끔씩 유튜브 네, 채널에 네. 나와서 네. 이제 하는 이런 사람하고 오랫동안 신문사에 일했던 분하고를 다 불러놓고 대화를 한 거예요. 네, 재밌었어요. 그런 네. 거고 네. 그게 무슨 거기서 무슨 합의가 나오거나 무슨 서로 간에 입장 변화가 있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 어떤 문제를 드러내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런데 초점을 두고 한 거고 네. 그 MBC로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공영방송으로서 최대한 껴안아 보려고 노력했던 예, 그런 주제였어요. 그게.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김어준, 최욱 이런 사람을 불러놓고 해야 맞는 거지. 유튜브 저널리즘을 주제로 하려면. 아니에요. 네. 체육 강력히 네. 추천합니다. 저는 광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저를 대용어로 닭 대신 꽁인지 꽁 대신 닭인지.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매불쇼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뭐, 작가님은 이제 겸손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매우 주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비주류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유튜브 저널리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 난 그 장면이 일단 굉장히 저로서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그거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됐나요? 네, 그게 제가 썰전 할 때만 해도 JTBC에 매주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만두고 나서 낚시를 하러 소양댐을 갔는데, 제가 풀 베고 이렇게 낚시하는데 그 한 5m 떨어진 데서 낚시하던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많이 본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혹시 유튜브 아니냐고. 진짜? 네, 그때 갈릴레오 할 때였어요. 유튜브 아니냐고? 와. 그 노무현재단 계정에서 알릴레오를 해서 이제 그 시사 비평 할 때였는데, 그랬어요? 그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했을 때인데, 가더니, 와. 무슨 JTBC 매주 나간 게 몇 년 동안 나가는데 텔레비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분 아니냐고. 와, 그래요? 이게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본방을 보거나 혹은 혹시 재방송을 하는 프로그램 경우에는 재방송을 보거나 그래야 저를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미디어가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이
저 책 있잖아요.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이 책을 보면 유튜브로 넘어왔다. 기성 언론에서 이 내용이 요책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요. 3장에 이제 언론을 네. 다뤘는데 요게 그 언론인들을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주요 신문에 뭐 정치부장이 아주 저를 궤변론자로 몰아서 뭐 칼럼에다 때리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현상들이 최근에 생기더라고. 아. 요게 좀 자극했나 보다. 근데 나는 책이 많이 팔렸습니까? 책 뭐 한 10만 부 좀 더 나갔다 하는데 더 나가야 돼. 10만 보면 대박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벌금은 내시잖아요. 왜 또 한동훈을 작게? 한동훈 대표 얘기하지 마. 요즘 작을 때. 출판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만 부 팔리면 많이 팔린 거죠. 뭐 맞아요. 그렇긴 하죠. 많이 팔린 거. 그렇지만 I'm still hungry.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토론에서 그 신문사에서 온 분이 유튜브를 막 무시하고 이랬나 보죠?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유튜브는 네.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서 시청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받잖아요. 네. 그런 방식보다는 기성 미디어는 어떤 그 언론사의 간부들에 의해서 뭐 데스킹도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방심위 등의 그 제도에 의해서 견제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이 더 옳은 것이고 아. 더 합리적인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라는 거를 신문사 방송국에 적을 두고 있는 언론인들이 추려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딱 쏴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 개입을 못해. 그렇지.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쏴주면 우리는 보거나 읽거나 혹은 읽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네, 신문사나 방송국에 있는 언론인들이 갈무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전에 이걸 다 믿었거든. 네. 야 어쨌든 그럼 정말이야? 신문에 났어. 방송 뉴스에 나왔어. 이러면 그게 사실처럼 됐어. 그렇죠. 이게 과거의 언론이에요. 이 정보통신혁명 이전의 언론. 유튜브 저널리즘이 생기기 전의 저널리즘. 그러니까 신문사 방송국에 오래 있어 온 분들은 그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 믿어도 되나? 해서 봤더니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맨날 한때는 집값 오른다고 정부를 두들겨 패더니 이제는 요 최근에는 집값 오른다는 기사가 막 환호자격하는 기사가 계속 나.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이거 거지. 사주가 건설사네? 광고주가 건설사네? 못 믿겠잖아. 그렇게 하고. 그럼 뭐 영부인이 기월백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보도가 없어. 보도 안 했잖아. 맞아요. 아니 유튜브에서는 이미 다 영상이 다 그렇지. 나와 있는데 한 달 가까이 보도를 어느 신문 방송도 안 해. 안 했잖아, 기성 언론들.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가 나오니까 민주당 야당에서 그거잖아 이렇게 또 반격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때서야 보도가 나오는 거야. 대통령실은 이건 공작으로 본다. 네. 하니까 이제 그거 보도한 거잖아. 그 최초의 뉴스가 뭐였는지는 보도 안 하고 기올백 받은 게 정치 공작이라는 뉴스가 첫 보도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믿어도 되나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과거 같으면 언론이 그냥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공동행동을 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됐어요. 사람들 이걸 다 받아들였어. 네. 근데 지금은 쟤네 봐 이걸 보도를 한 달 동안 안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신문사 방송국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구나. 저것도 봐야 되겠고 참고도 해야 되겠지만 네. 저것만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했다가는 그렇지. 큰일 나지. 이상하게 무식하고 난폭하고 불공정한 어떤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제대로 보도해 주는데 없나
찾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는 뉴스만 있는 게 아니죠. 유튜브에는 저널리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예능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여기 뭐 우리 텔레비전에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비슷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많죠. 그다음에 뭐 채널A 같은 데서 도시여부 시청률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그 방송국에서. 아 나학시 채널 엄청 많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는 신문 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와 경쟁하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는 단지 뉴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도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방송국을 만드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즐겨보기 네. 혹은 뭐 구독. 그러니까 지금 언론 쪽에서 보면 권력을 박탈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정치 쪽을 보면 탐사 보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타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같은데 예, 그렇지, 뉴스타파. 그다음에 뭐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잖아요. 재판 과정 같은 경우 소식이 네. 없거든. 네. 거기서 쟁점이 뭐였고 이런 분석을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훨씬 더 속보성도 있고 심층적인 보도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공중파 없어졌어. 과거에 그런 탐사 기능이 있었던 보도 채널들이 있었잖아요. 각사 네. 유명했던 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네. 우리 최진봉 교수 뭐 종편에 출연해놓고 자기 방송도 안 본다며 그 시간에 유튜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유튜브 보고 있을 거 저는 안 아니야.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얘기 다 듣느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신문사 기자라는 분이 얘기했던 말이 전체적으로 틀렸던 말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기성 언론 저기 매거시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기성 언론들이 갖고 있는 게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일면 탑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신문사가 그날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슈가 일면 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칼에 목이 찔려도 일면 탑이 안 가. 안 그게. 가요. 그게 과연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그 기자가 얘기했듯이 언론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공정하게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쓰레기들 많습니다. 아,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바로 날아갑니다. 그럼요. 네. 그 완전 경쟁. 완전 그 경쟁이 무한 시장이니까 경쟁이야. 무한 경쟁이니까 네. 날아가 실제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기성 미디어가 뭐 크게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안 날아가지. 날아가지 않잖아. 사과도 안 해, 거기. 사과도 안 하잖아. 사과할 때는 또 있긴 하더라고.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아니. 고칩니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 류일임이 하라고 하면 하더라고. 류일임이, 사과하면 우리가 좀 징계 낮춰줄게 하니까 또 하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럼 이런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을 텐데 뭐 방송사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거는 공영방송. 그 이제 네. 공영방송이니까 이제 국민 평균 수준으로 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 평균 수준의 보도를 하는 공영방송을 못 참아가지고 KBS는 저렇게 아니 최근에 올림픽 할 때 보니까 일본이 축구하는 거 중계하고 일본이 어제는 또 배구하는 거 중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내가 봤어. 아니 유튜브에 올려놓은 썸네일도 아쉬운 일본. 아, 그래요? 도대체 일본 방송이 NHK 자회사야 뭐야? 그건 몰랐네. 처참하네. 아, 사도강사 때문에 가뜩이나 화나 있는데. 우리 매불쇼의 그 정승기 작가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저 작가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는데 예. 와, 이 썸네일이 진짜 대단하네. 저기죠. 아쉬운 일본 나와 있죠. 너무나 아쉬운 일본. 너무나도 있다. 너무나. 눈앞에서 날아간 승리. 우와, 이걸 역전한다고? 대단한 일본. 아 말도 안 돼. 오, 진짜네. 저도 여자 배구는 잠깐 봤어요. 와. 아, 저 그럼 중계하더라고. 작가님은 답을 아세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일본에 좋은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아먹지는 않고 그냥 일본 간첩이 좀 있겠지 뭐 여기저기에. 아니,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독립기념관 관장도 관장 이사. 예, 거기 추천 예. 3명 됐는데 다
뉴라이트. 뉴라이트. 네, 친위사관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간첩들이지. 정신적 간첩. 오늘 그 다뤄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두 분도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반박하시고 싸우고 멱살 잡아도 다 됩니다. 네. 일단 이걸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요. 조회수를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에 나눈 카톡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참 유시민 작가는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안 끼는 데가 없어. 핵인살. 대단해. 내가 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됐군요. 네, 여기에도 유시민 작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루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시민이 사실 자신이 대권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 집회 그 키운 거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유시민 저 나쁜 놈이야 저. 김건희가 한 말이죠. 그리고 유시민 그 자주 그냥 정의로운 척 청빈한 척 하는데 유시민은 굉장한 부자예요. 우와, 그리고 좋다. 이거는 좀 전달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마치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인 것처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아무튼 좀 뭐 맞춤법도 좀 안 맞고 뭐 비문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거 좀 너무 예민한 걸 다루는 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네. 뭘 알려주는 정보냐 하면, 네. 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해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사악한데 어리석 예. 이거 어려워요. 예, 사악, 똑똑하고 사악한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렇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대표적으로. 아, 그래요? 머리가 좋고 사악하면 되게 그 나쁜 짓을 크게 해요. 뭐 그거는 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경우에는 크게 나쁜 짓은 못해. 그냥 조금씩 해먹는 거야. 이거 너무 자주 해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조금씩 해먹으니까 자주 해먹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은 사악하지 않아. 그냥 어리석어. 그래서 어리석은 그냥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남자와 사악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커플이 되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 같아요? 사악한. 그렇죠. 사악하고 어리석은 쪽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지만 포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요. 포악함은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징후구나. 예, 그거는 그 포악한 것은 사악하지 않아도 포악할 수 있어요. 좋은 표현이다. 사악하다는 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죠. 나쁜 욕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카톡 하나로 김건희 여사는 참으로 갖기 어려운 조합, 사악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대목이 사악하고 어느 대목이 어리석은 겁니까? 우선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카톡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다 널리 인정받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네. 거예요.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 근데 이때까지도 대권욕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리석은 건데 이거는 이런 주장을 계속한 극우 유튜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부자예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무대로 활약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팀 이런 데들이. 네. 그런 데들이 제가 그 반포동에 어. 그 아리팍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네. 지금 원베일리 생기기 전까지는 네. 비싼데. 반포에 제일 비싼 아파트였다고 네. 저는 거기 산다고 계속 퍼뜨리고 다녀요. 아니, 거기 살면 안 돼요? 부자면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살면 되는, 살아도 되는데 안 사니까. 그 일산 사시잖아요. 그렇게 비싼 집에 사는 놈이
그 무슨 사회정의를 부러지고 이렇게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가님 이게 굉장히 좀 결례되는 질문인데 네. 제가 이제 뭐 매불쇼도 하고 더 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정치인들 평론가들 만나잖아요. 거기 사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리팍에? 그 책 팔아서 거기 못 살아요. 거기 살려면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야 거기 사는 거지. 아, 거기 아니- 글 써서 책 팔아갖고는 거기 그 집 못 사요. 아,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예, 그 사실 아니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계속 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보고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이것도 이건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고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유시민도 입 닥치고 도망갔다는 유튜브를 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다 보면 아 그래요?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사악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네네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합리화,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 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거짓말로. 거짓말로 그럴 수 있겠다. 이간질. 이간질하고 이런 건 동기가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런 게 나왔다고 이거 막 그 카톡 공개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제가 논평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냈는데 라고 반응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넣었어. 근데 그 앞에 그걸 뺐더라고. 아, 말 같지 않은 그거를요? 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말 같지 않은 말을 이렇게 보냈는데 차마 그걸 쓸 수가 쓸 수가 없었구나. 없었는지 앞부분을 뺐더라고. 오마이뉴스 데스킹은 좋네. 매불쇼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없이. 이게 유튜브 저널리즘의 폐해입니다. 아, 야, 이 분석 좋다. 네, 이거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 아리팍 얘기는 진짜 제가 그 쇼츠에 그 얘기 한 게 한 300 몇십만 회 재생된 쇼츠가 있어요. 그게 제가 거기 안 산다는 거 1분짜리 쇼츠가. 안 산다는 게. 네, 저는 그때 뭐 극우 미디어에서 제가 사는 빌라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들 기사 내고 그랬어요. 그 등기등본은 다 떼보고 제 처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제가 거기 살거든요. 근데 그 한강변에 산책 갈 때 아리팍 앞으로 지나다녀요. 아리팍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가님이 돈 많이 벌고. 팔아가지고는 아리팍 아파트 못 삽니다. 그 명의가 그 사모님 명의로 돼 네, 제 있을까? 집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크게 다르죠. 우리 작가님 명의는 하나도 없어요? 아, 제 명의로 이제 재산. 예금도 좀 있고요. 아, 예금. 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정치 은퇴할 때까지 그 예금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넣었다 뺐다는 파킹 통장만 있었지. 진짜요? 적금이나 뭐 정기 예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네,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저도 노후 대책을 세우자 이래서 저축도 좀씩 하고 그 집도 장만했고 아, 책 100만 부 팔리면 아리팍 사요? 100만 부로도 못 사요. 안 돼요? 비싼 아, 그래요? 야, 이게 쉽지가 않은 아, 곳이야, 그래요? 그거. 이 200만 부 팔아야 그 집한테 사요. 200만 부. 그 집 이름은 입에 올리기 어려운 집이야. 아, 200만 부 팔아서 그 집 사드리고 싶다, 진짜. 네,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마음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은 200만 부씩이나 팔릴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20만 부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20만. 야, 그 와중에 욕심내네. 간절한 눈빛. 야, 그 와중에 욕심은 내. 20만 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새 그 작가님하고 같이 방송 안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또 터졌거든요. 굉장히 의아하고 심각하고 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다 하지는 못해요. 네. 너무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나온 것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맞아. 와, 이 두 개는 너무 심각해요. 이게 그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의혹이 맞아 할 정도거든요. 혹시 그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언론이 지금 잘 다루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문명에서 야만으로 퇴각하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보통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 역사책이나 사극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끝난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조선왕조 보면 왕 잘못 뽑아갖고 나라가 거의 망조가 들잖아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됐죠. 아무튼 그 뭐 1, 20년 집권해서 그렇게 가거든. 네. 근데 지금 한 2년 만에 이렇게 가잖아. 네. 순식간에 나라가. 아, 이거 진짜 방금 말씀하신 저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선 왕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세종 때 굉장히 네. 모든 면에서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종이 병약해서 얼마 재위 못하고 승하하셨고, 그다음에 단종 세조로 가면서 굉장히 혼미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왕조 시대, 왕정 때니까 왕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나라의 상태가 바뀌고 백성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국민이 왕인 시대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민주정, 공화정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여서 막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을 조금 잘못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국가기구가 있고 관행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언론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맞아요. 근데 순식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권력에 굴종하려는 하는 이 성향 이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각성하고 아주 노력하지 않으면 그 본성으로 회귀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예로 든 두 가지 일들, 그러니까 뭐 마약 사건 무마라든가 또는 삼부토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기구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모든 말씀하신 거죠. 권력에 굴종하는 그 속성. 와, 저는 요즘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인데 다 자존심 있는데 권력에 굴종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심해. 최근에 와서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나 뭐 여러 청문회나 이런 데서 장관급 공직자, 차관, 뭐 기획관리실장 이런 사람들 와서 답변하는 거 보시잖아요. 어물러물 더 바보 신들 같아요. 맞아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 때도 다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왜 공무원들이 저렇게 바보 신용을 하냐 하면 그게 권력을 거스르면 자기 입지가 위태롭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씨처럼 대놓고 하는 사람 빼고는 해당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극우적인 어떤 확신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물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의를 몇 시부터 했으면 5시 맞아. 시작해서 한 7시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있다가 그 6시 45분에 끝났잖아요. 뭐 그때쯤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내 자리가 위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순식간에 천박한 수준으로 국가 자체가 천박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정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정부도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는 뭐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행동, 의사결정. 이것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준이 낮고
수준 낮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수준 낮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정부 수준이 낮아지고 국가 수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력 앞에서 굴종할 수 있다는 이 성향.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순간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몇몇 예를 들면 그런 아이고.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수능하면 돼요. 아니 백혜령, 백혜령, 백혜령 경찰관 형사과장. 근데 그런 분들이 나섬에도 불구하고 그걸 찍어 누르는 이런 정권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나무인이고 법과 제도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덕성이든 정치적이든 시스템이든 네.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성향이나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로 봐야 돼요. 어리석다니까요. 네, 맞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삼부토건 문제는 나는 뭐 여기서 얼마든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삼부토건의 주가 동향과 네. 날짜별, 네.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그 사업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해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네. 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부인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등등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일정과 이걸 딱 맞춰보면 네, 그 딱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걸 저희 매부쇼에서 다 다뤘는데 그래서 의심 다 안 하는 다뤘죠. 게 이상해.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관계보다 야 이렇게 작은 일에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동선이 맞춰지나? 어머나. 너무 쪼잔한 일이잖아요. 삼부토건 그 대기업도 아니고 거기 뭐 우크라이나에 재건 지원해서 얻어먹으면 얼마 얻어먹겠어요 그거를. 꼼꼼해요. 아니 난 기분이 너무 처참한 거야. 아예 큰 엄청난 돈이 걸린 비리 같으면 와씨 세게 해먹네. 대한민국이 경제도 컸고 MB처럼.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니까 부정부패도 이 정도로 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붕괴할 텐데 이거는 너무 쪼잔해가지고 붕괴하기에도 창피한 거야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흥분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그런 시가 생각나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작아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상황들을 딱 맞춰보면 이거 주가 조작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 의심 안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진짜. 네. 그러다가 겨우 그거 하려고 대통령의 일정을 아니 근데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이야 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나도 돈 욕심 많습니다.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래 대통령이면 대통령 다운 규모로 아니 해먹어야지.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최욱 씨는 욕심 많아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마치 뭔가를 주가 조작을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정을 이 말이 안 되거든. 대통령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야.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악한 그렇게 사람이 연결되군요. 사악한 자들은 그 뒤에 있는 거야. 판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 인형극 있잖아요. 마리오네트? 줄매달아서. 네.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럼 완전 바보 같고 멍청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예, 우리 사극에는 그런 권력자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근데 2024년도에 그런 권력자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100년 후에는 이것도 사극으로 다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국정기획비서관이 코바나 컨텐츠 출신 사람. 그럼요. 와. 이분이 또 주식 전문가고 재산도 많죠. 1년에 재산이 2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기획비서관은 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할 수 있는 입장. 소스 알고. 막 아찔하다니까 저는 이런 거 하면. 자기들만의 세상이네. 아무튼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바라보는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그 참담하다. 참담하다. 너무 잘다.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하다. 또 이상한 거 터질 수도 있어요. 더 큰 거. 더 큰 거 터지면 흥분하면서 비평합시다. 요거는 알겠습니다. 흥분하면서 비평하기엔 내가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자, 그러면 이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자, 보세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이게 돈이 생기는 문제야. 만약에 진짜 주가 조작 한다면 그러면 돈 욕심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기획했겠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마약도 돈 생겨요.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지 맙시다. 사실관계가 너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마약 사건이 적발된 경위가 확실하게 지금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네. 그럼 세관이 관련돼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세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마약 반입에 협조를 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 규정상 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왜 용사는 이 사안을 심각하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블랙박스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대통령실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거 어찌됐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인물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등장 인물을 보면 자 조병로라는 경무관이 있잖아요. 그 경무관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탁받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병로에게 누가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결고리가 조병로는 이종호와 연결이 돼 있고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만약 관심을 갖는다면 김건희 여사의 압박이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냄새가 나죠. 네.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우연이야 이게?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래플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회사를 했던 이종호라는 이 2차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네. 이 사람 입에서 김건희 이름도 나오고 조병로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냄새는 나죠. 네. 근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이 아직 충분치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언론이 이거 탐사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저널리즘 쪽에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긴 접근이 안 돼. 왜냐하면 출입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죠? 거기는 이미 기성 언론이 주도권을 쥐고 기득권으로 다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게 뭔가 제보자가 나오거나 여기 제보자가 나와서 기성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거기서 보도를 안 해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 쪽에서 불거져 나오면 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뭔가 이상한 사건이다 이거는. 지금 아니, 근데 관세청장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조병로는 인천공항에서 네. 그 근무를 했었고 관세청에서. 네, 세관에서 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자기가 전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럼 왜 그랬을까? 밑에 그냥 직원 한두 명이 했다면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끊어내잖아요, 대개는.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언론사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인데. 한동훈 입장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야, 내가 사주면 네. 그 덮어야지. 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이 언론사 사주들은 다 덮는 거지 이거를. 아니지. 네. 너무 흥미롭잖아. 그 영화 아니, 한 장면이에요. 영화 한 그게 장면. 아니라 이게 뭐 정의로움까지 갈 필요 없이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하고 너무 흥미롭잖아.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 사주들은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자, 매불쇼가 탐사 취재 기자를 몇 명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 사주들은 본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먼저 생각해요. 이 부분을 만약에 캐고 파서 보도를 했을 경우에 내가 신문사와 방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욱 씨는 모르겠어요. 정의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정부 광고 받는데 방해가 되거나 정부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그 돼. 정부 광고 이런 거 좀 어떻게 끊어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없잖아 지금. 네. 제 책 광고를 안 해요 신문 방송에. 왜냐하면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없어. 돈만 들지. 네.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왜 신문 방송에 홍보를 계속 하는 거야? 효과도 없는데. 없는데 차라리 매불쇼에 광고를 붙여. 그렇지. 이것도 웃기는 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되게 비슷하게 나눠줘요 매체별로.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매체한테 뭐 집중 지난번에 나눠주거든. TV조선에 뭐 10억 원 문체부에서 뭐 그냥 그러니까 기본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게 광고인데. 아니. 홍보 효과가 없는데 광고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언론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당근이 바로 광고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채찍은 심이고 예. 심의와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를 길들이는 그 거예요. MBC는 두들겨 패고 그렇죠. TV조선은 떠먹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하고 있는 거죠. 거지. 그렇게 해서 언론을 다루는 거예요. 이 마약 밀수 도와준 세관은 처벌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7명이 입건된 상태고 복직했대 복직. 복직에 한 대만 해. 그러니까 입건은 됐고 근데 지금 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죠. 아니 세관이 가장 막아야 되는 게 이런 마약 밀수범인데 그게 이런 핵심이죠.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거 아주 강력하게 처벌받을. 특히 이 정부에서는 박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가도 지금 시원찮을 예. 판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 마약과의 전쟁 본인이 주창했잖아요. 오바마 같은 정치인이라야 물어보지. 오바마 같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지. 한동훈한테 물으면 왜 저한테 묻습니까? 민주당에서 시키던가요?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한동훈 대표한테만큼은 얼마나 마약과의 전쟁을 맞아요. 입에 많이 올렸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당 너네들이 검수안박해서 마약 수사 못한다고 얼마나 아니 이거는 기자가 묻기 전에 한동훈 대표 입장을 내야 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 왜 그래. 마약 중독이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네. 청정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러면 뭐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지면 네. 그때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덮지는 못해요 어차피. 그럴까요? 네. 근데 이게 최상병 건에 비해서 언론 양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도 이거 지우지는 못해요. 이게 그럴까요? 이제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 이런 게 이제 10월 달에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차피. 그러면서 하나를 더 지적하면 언론이 특정 이슈를 띄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조와 무시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미디어 프레이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강조라고 하는 건 언론사가 뭔가를 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정적인 뭐 재판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러나 무시는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완전히 보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유튜브예요. 저는 네. 그렇게 보고. 근데 언론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보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엎어지면 자기들이 다 못된 보도를 한 게 그렇지. 되잖아요. 다 틀린 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보도들이 옳은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은 반드시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되고 네.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과정을 통해서 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과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관계가 된 거죠. 이게 함께 이거를 이재명 죽이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살면 곤란한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죄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이재명은 증거를 너무 철저히 감춰서 찾아내지 못할 따름이다. 정말 지독한 놈이야. 야 털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죄가 없나 보다. 이게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저 사람들 사고방식은 털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철저히 숨긴 나쁜 놈이구나. 정말 그 100분의 1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털어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웃음이 터졌어. 보통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하면 야 이건 너무 검찰이 수사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저놈 진짜 교활한 놈이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감췄어. 다 감췄어. 아니 지난번에 그 신성식 전 검사 그 얘기 했잖아요. 웃겨.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재명 대표. 뭐라도 있으면 벌써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 정도로 했는데도
확실하게 뭘 집어넣을 게 없으면 이재명 진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구나. 이게 우리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야 진짜 독한 놈인데 이렇게까지 숨길 줄은 몰랐어. 왜냐면 자기들이 왜 그동안 이렇게 정치인들 웃기냐? 많이 털어봤거든. 대충 털면 나왔는데 아, 웃겨. 안 나오거든. 네. 이거는 제가 뭐 실제 답을 구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 아니고 하소연 차원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네. 그리고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동시에 거론되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주가조작범 이종호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공수처에 넘어간 사건인데 오. 하필이면 이종호의 변호인 출신 검사가 있는 공수처 수사 4부에 이 두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하필이면 그 검사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수처에서? 그만? 아니 그거 계속 있죠. 근데 하필이면 이 수사 4부에 배당된다고요. 하필은 이 두 사건 모두 우연이겠죠. 참거. 어머나. 아니 뭐 제가 뭐 답을 말하고 질문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공수처는 사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 아 맞아요. 예, 지금 이게 살은 듯한데 산 건 아니고 근데도 살아 있고. 완전 죽은 것 같지는 않아. 예, 그렇지만 살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야? 또 살아 있진 않아. 좀비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상 공수처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공수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 임명한 사람이고 네. 그 밑에 검사들은 이미 그쪽 패거리에 연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로 와 있고 그리고 고소고발은 공수처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 무시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까지만 뭔가를 하면서 있는 거야.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옵티마이징 프로블렘이라고 하는데 최적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 한 행위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되고 동시에 정부를 코너에 몰아넣는 수사 결과를 내면 안 되고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선택이는 매우 어렵겠네. 이게 항상 최적화라는 거는 항상 어려운 과제거든. 네. 근데 공수처 검사들을 보고 있으면 좀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이종호의 변호인 출신이 공수처에 2명이나 들어가냐는 거예요. 기피 신청 이런 거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람이 회피 신청해 갖고 빠졌어. 와 나는 근데 이게 우연일까? 어떤 큰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그러니까 수가 예를 없어요. 들면 공수처장이든 차장이든 그 사람들이 배정을 하지 않겠어요. 예. 수사가 그러니까 사건이 들어오면 처장이나 차장이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장이나 차장이 과연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 새로 임명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사람이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는 통조림이라고 보면 돼요. 통조림? 예. 뭐예요 통조림? 유통기한이 긴데.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폐기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현재 상태로 그냥 통조림 안에 넣어놓고 상황이 바뀔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공수처는 통조림 역할만 해도 괜찮다고 봐요. 아니 이러려고 그렇게 쌩 난리치면서 공수처 만들었습니까? 만들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도 통조림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통조림이라도 진짜 있잖아. 열받는 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건에 대해서 뭔가 할 것처럼 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이 안 나. 네. 공수처뿐만입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 사람이 이재명 재판을 담당해요. 이게 네. 전자배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다 해. 이거 말이 돼요 이거는? 아니, 온 우주가 윤석열 정부를 도우고 있는 거죠. 온 우주가. 온 우주가 본인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거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것만 해도, 뭐 이렇게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술 먹였다, 뭐 이런 폭로가 나왔을 때, 언론이 보도를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때도. 맞아. 이 유튜브 저널리즘에서 이거를 다 폭로했는데도. 네. 언제 처음 보도를 했냐 하면, 주요 언론사들이 수원지검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을 했을 때, 맞아. 수원지검에서 그런 사실이 없대요라는 보도가 최초 보도였어요. 네. 저는 공수처는 이해가 돼요. 이 언론은 이해가 안 돼. 언론 지금도 쟁점이 진짜 너무 북한의 리오람 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 마닐라에. 예. 그거는 뭐
통일부 자료, 경기도 자료 다 확인이 되거든요. 야, 요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네.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리호남이 함께 했다는 어떠한 근거 문서도 없고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봤다는 사람조차 없는 거야. 그런데도 돈을 줬다고 유죄로 인정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말을 받아들였어, 사법부가. 우와. 사법부가 아니고 그 판사가. 판사가 사법부가. 재판부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를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한다는 거야. 공중파들이. 아니, 이게 얼마나 지성 언론들이. 문제야. 처음 들어요, 리오남. 그거 처음 듣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방북 대가로 이화영하고 짜고 김성태가 북한에 가서 돈을 800만 불을 줬다. 이거는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렇죠. 돈을 그 일부를 선금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뭐 국제대회 하면서 만나가지고 행사하면서 만나서 줬다는데 거기에 이호남이 온 증거가 없는데. 없어. 그거는 보도를 안 해. 응. 그럼 뭐지? 다른 그리고 사람인가? 국정원에서 그 아. 보고서가 있는데 국정원 보고서가 이거를 해설을 해줘야잖아. 네. 정부기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다르질 않아. 그 국정원의 보고서보다 김성태 피고인 김성태의 말이 더 중요해.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지. 그럼 그 판사가.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실존을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아니, 그 거예요? 실존 인물인데. 아, 인물이야. 김성태와 만났던 그 장소에 왔느냐가 중요하잖아. 그쵸, 왜냐하면 근데 봤다는 사람도 없고, 왔다는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필리핀이 북한하고 수교를 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수교국이에요. 그래서 6명이 입국을 했는데 6명 명단이 다 나와 있고 네. 뭐 사진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거기 리오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기성 언론에서 보면 이게 뉴스 가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이 뉴스 공범이야, 가치가 공범. 그동안. 그들이 뉴스 지금까지 보도한 걸 다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있죠. 이걸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저널리즘인데 네. 이 저널리스트들께서는 이런 리호남이 한테 돈을 줬다는 그 마닐라 행사장에 리호남이 없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뉴스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게 현재 우리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론을 숨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언론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언론 보도를 봅시다. 봐야 된다. 그러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은 야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보도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야 리오남 이게 없었다는 거니까 그거를 알면서 이게 들킬까봐 불안해서 뺀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짜로 이거는 보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들도 다 알아요. 알지. 그들도 모니터링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지. 알아요. 만약에 아는데 그게 틀렸으면 조선일보가 반박했을 거야. 그 그렇지. 주장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 본인도 보도가 그러면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무시하면 없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무시해도 없는 게 되지는 않아라는 걸 또 알아. 세상이 변했으니까. 매불쇼가 떠들고 있으니까. 매불쇼에서도 떠들고 뭐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하고 무슨 저 탐사 보도하는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시리즈를 내고 네. 박시영 TV도 한번 언급해 민주당에서 주시고. 맨날 얘기하고 박시영 TV가 마이너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이걸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쉬쉬하는 거구나.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시시한다. 언론이 공범이라니까 검찰과 야, 그러면은 언론은 그 항상 죄의식이 있겠네. 그 나오잖아. 그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인가? 뭐 내가 막 너가 서장하고 막 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랬잖아. 그러면 그 서장이 어찌 되겠어? 아이 서장님 이러는데 그래 빨리 내보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네.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야 지금. 내가 임마 너가 서장하고 어쩌냐게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라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지금 최욱 씨 말씀처럼 그렇게 무슨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죄의식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뭐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 언론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해요. 신문방송 기자들의 보도 이런 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불쇼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 맞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매불쇼 시청자들께서 우리 사형 언론들이 소위 건설사 신문, 재벌신문, 족벌신문들이 보도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종이신문 집에서 안 보니까 포털이나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돌리다가 뭐 어쩌다가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TV조선이 켜져 있다든가 요즘 YTN도 뭐 그 못지 않으니까 켜져 있다든가 이럴 때 뉴스를 보잖아. 네. 그럼 저 사람들은 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자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실 믿게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엉터리 기사를 쓰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독자들이 우리가 보고 이건 아니라고 할 때 댓글이든 뭐든 반응을 보이면 그게 뭐 확 바뀌진 않지만 바뀌어요. 신경은 약간 있습니다. 신경 안 써. 안 본대. 댓글 안 본대. 댓글 안 본대. 근데 진짜 언론이 무섭네요. 말해야 될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이건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보도하지 않으면 네. 그냥 왜곡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무서운 힘을 갖고 있네. 그게 언론하고 검찰의 힘이죠. 언론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과 무시라고 하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있다니까요. 네. 어떤 걸 이슈로 선택하고 어떤 걸 무시할 거를 자기들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기소 안 똑같은 하는지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와.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 판단 받기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나쁜 놈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하면 정말 나쁜 놈도 불기소했으니까 착한 사람 되는 거야. 그 유동규나 뭐 이런 사람들 석방 시켜주잖아요? 별로 죄가 없나 보다. 가벼운가 보다. 지은 죄가. 나와서 또 유튜브도 해요. 그 사람이. 근데 항상 근데 느낀 게 있는데 유동규 씨랑 닮았어. 에이, 아니 얼른 에이 양말. 아니 진짜 내가 항상 그걸 느꼈어. 아니 느낌이. 큰 실수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 가서 매불쇼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뭐 다리만 봤는데 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에 돈이 들었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간 걸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언론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하고 네. 이 정치권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신앙님 김만배 구속 기소됐습니다. 근데 당시 대선 기간에 이제 보도한 건데 당시 대선은요 대장동 대선이었어요.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를 의혹 보도를 한 거야. 근데 그걸로 구속 기소가 됐어.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을 봤더니 와 통신조회를 아주 무분별하게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언론에서는 뭐 3,000명 예상을 하던데 봉지욱 기자가 당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추정컨대 한 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이거는 이제 언론 이슈 아닙니까? 언론인이 구속 기소되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이 조용해.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충격이에요. 왜냐? 나도 신앙님처럼 의혹 보도했다가 잡혀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조용해. 뭐 저기는 안 할 거거든 그런 거. 아니 그거 왜 이해를 못해?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 방금. 그거는 이제 비리가 가식이지. 있으면 비리가 있으면 보도를 해야 돼라고 확신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언론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불안감이 없구나. 저런 걸 해가지고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최욱 씨가 뭐 봉지욱 기자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최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최욱의 통신 기록을 해가지고 유시민이랑 또 통화했어. 그럼 이런 별건 같은 걸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게 거예요. 무섭다는 그러니까 거야. 최욱이 어떤 특정 여자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 어.
근데 그 여자가 출연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인의 어떤 약점을 잡고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최욱 씨가 어느 출연자하고 녹화가 끝난 날 저녁에 통화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잖아. 그렇죠. 저 작가님, 그 이제 실화니까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시라. 실화니까 벌벌 떨리니까. 그럼 요거 짧게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는데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는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저도 관심이 네,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맨날 그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계속 갈등할 것처럼 부추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찌됐든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갈라서는 그 단초가 한동훈 표,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걸로 이제 언론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이유가 결과가 같아서 그래요. 아, 그게 무슨 말이죠? 그 같이 가든 갈라서든. 아, 같이 가면 다 한 덩어리로 빠져 죽는 거고요. 아, 갈라서면 분열해서 또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아, 그런 거예요? 아, 같은 구멍에 빠지냐, 다른 구멍으로 빠지냐? 이게 이제 그 한동훈의 딜레마라고 제가 칼럼 민들레 그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이고 더더욱 이제 지하실로 갈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추종해서 같이 안고 이렇게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 이제 한 한동훈도. 1년 반 지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엄청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고. 그럼 이건 다 같이 죽는 길이다. 이래서 요즘 조중동이 막 선동을 하잖아. 갈라서라고. 예. 약속 대련이라도 하라고. 이 갈라서잖아요. 그럼 분열이 일어나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당 따로 나가 있고 뭐 당내에서도 유승민 뭐 이런 쪽들은 다 비주류로 빠져가지고 지금 삐져 있고. 그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도 거의 한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호적이고 아주 따뜻한 비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 이 판국에서 이게 한동훈 윤석열이 또 갈랐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보수 진영이 진짜 4분 5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분열해서는 선거에서 전국 선거를 못 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과 한이 갈라서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러다가 죽는 거고 아. 둘이 뭉쳐서 가면 또 껴안고 죽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완벽한 딜레마네. 네.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아. 보수의 통합을 유지한 채 필요한 최소한의 혁신을 해내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정치해도 되겠다. 뭐 어렵겠네.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긴장할 필요가 없고 뭐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보면 돼요. 아. 네, 가만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유시민 작가님 뭐 하실 말씀 못한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네.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 망한다면 그 책임은 80% 이상 언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저 저널리즘에 국한해서 말을 하자면 언론에 국한해서 기성 언론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기대라고 저는 보고요. 네. 늘 강조하지만. 네네. 그다음에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먹으면 실력만 있으면 저널리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혁명적인 수준의 그런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더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네. 그럼 시민들은 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주시하고, 그리고 키우고,
응원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삐뚤어진 언론, 타락한 언론에서 사회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저 책 팔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 얘기를 진짜 이 책에서도 하고 싶었고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저에 대해서 오로지 나쁜 것만 가끔씩 보도를 해요. 그거를 예측하고 있고, 예, 그걸 저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저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네.